오늘 소개할 책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덕분에 한국 소설이나 또 시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로 외국 소설을 읽었기 때문인지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거리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학을 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기억 남는 거는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언어를 처음 배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마치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어려우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이 넘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신영철 평론가의 다른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몰락의 에티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오늘 안내만 해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만약에 이 책을 완독하실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 문학이냐 외국 문학이냐를 떠나서 문학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몰락의 에티카는 2008년 출간된 신영철 평론가의 평론집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썼던 평론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러니까 평론집이니까 당연히 평론을 모아놓은 것인데 평소에 한국 소설도 잘 안 보는데 평론집이 웬 말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소설이나 시를 읽다가 가끔씩 이제 뒤에 있는 평론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영철의 평론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론들을 한두 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근데 이제 평론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론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론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농담을 하자면 또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맛보기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어보시고 읽을지 말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몰락의 에티카죠. 멋있지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되는 제목인데, 몰락의 에티카라는 제목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몰락의 에티카? 니체의 스피노자? 이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몰락은 니체의 거의 고유어에 가까운 단어고, 에티카는 이제 스피노자의 대표작 그 제목이니까 이제 얼핏 그렇게 느꼈는데 딱히 틀린 해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치면 머릿말에 자라투스트라를 인용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자, 여기서 이제 몰락의 의미가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자, 이 몰락의 의미를 신영철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를 몰락이라고 신영철 평론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술가들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삶이 진실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락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럼 에티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에티카는 말 그대로 윤리학을 의미하는 건데 이 책 안에서 신영철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도덕이라는 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은 사회가 나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규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윤리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규범을 말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윤리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규범이라는 건데, 그러면 몰락의 에티카 이 두 말을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술가들이 몰락을 선택하는 각자의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또 누구는 저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가 몰락을 선택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술가들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몰락을 선택해서 가는 그것을 몰락의 에티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각자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몰락을 선택해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영철 평론가가 생각하는 평론이란 각각의 예술가들이 몰락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책에 수록된 평론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가장 잘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평론가가 각각의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몰락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평론가들은 그 성취들을 조합해서 이런 평론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평론이 지금 여기 한 4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런 평론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품에 대한 평론 위주로 골라서 그 작품들을 신영철 평론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 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어 볼 작품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단편소설에 대한 평론입니다. 이 무진기행은 196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영철 평론가는 이 작품을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의 일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서울에서 성공한 주인공이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고향인 무진에 돌아와서 한동안 머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인숙이라는 음악 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그에게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지만 결국 혼자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영철은 주인공이 지금까지 고향이에요. 지금까지 무진에 방문했던 이유는 서울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주인공에게 무진이란 고향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무진과 고향과 어머니, 결국 모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은 결국 여성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적인 도피처, 이렇게 주인공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만나는, 무진에서 만나는 세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에서 만난 미친 여자이고, 두 번째는 그 자살한 술집 여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악교사인 하인숙이라는 여자인데, 이 중에서 미친 여자와 자살한 술집 여자는 결국 그들이 왜 미쳤고 왜 자살했는지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와 자살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왜 미쳤고 왜 자살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 자신이 왜 무진을 찾게 되는지, 왜 실패할 때마다 무진을 찾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미친 여자는 끝없이 소리를 지르고 자살한 여자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만난 여자인 하인숙은 정확히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에게 무진은 자신이 그곳을 왜 찾는지 알 수 없는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그곳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아까 세이렌이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안개가 있습니다. 무진은 안개의 고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안개는 무진이라는 장소를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장소로 만들고 바로 이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무진을 찾게 된다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자, 하인숙의 노래가 중요하죠. 세이렌의 노래니까 하인숙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인숙은 음악교사인데 어느 모임에서 이 하인숙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포의 눈물은 유명한 이제 뭐 트로트니까 뭐 술집 같은 데 가면 작부들이 많이 불렀을 텐데, 이 주인공은 하인숙이 음악교사라서 그런지 하인숙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이 다른 술집 작부들과는 창법도 달랐고 또 청승맞지도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목포의 눈물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평소와 다른 그 노래에서 뭔가 다름을 느낍니다. 다름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하인숙이라는 인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하인숙이 발에다 대려고 해요. 그래서 하인숙을 발에다 주고 집에 돌아와 누웠을 때 그때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사이렌은 세이렌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하인숙이 세이렌이라는 거를 적고 있다라는 거죠, 작가가. 그런데 하인숙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인숙은 주인공에게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정작 하인숙은 서울에 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인공에게, 서울에서 성공한 주인공에게 하인숙은 첩으로라도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이곳이 너무 답답하다고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문장들을 살펴보면 하인숙은 사실 서울에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신영철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인숙이 주인공에게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인공 정서의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래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숙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주인공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작 하인숙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숙이 주인공에게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주인공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인공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숙은 세이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들려줄게. 나에게로 와. 이러한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주인공 역시 무진과 노랫소리에 이끌리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오디세우스도 세이렌의 노래를 듣길 원했지만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돛대에 몸을 묶었죠. 그런 것처럼 주인공도 그 노랫소리에 이끌렸지만 그것에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에게 무진과 하인숙은 서로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는 선에서만 계속될 수 있는 관계에 불과했다는 거죠. 유난히 이 평론에서 락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락항으로 좀 받아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진이나 하인숙을 락항이 말하는 실제계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락항이 말하는 실제계라는 건 언제나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계는 내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계란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고 외부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무진이나 하인숙 또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쳐 지나갈 때만 그 환상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 하인숙을 서울로 데려가는 순간 하인숙이나 무진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숙이나 무진은 주인공의 외부에 있을 때만, 피상적인 존재로서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하인숙이 주인공에게 구체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주인공은 모두를 버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처음 저도 예전에 무진기행을 좋아해서 몇 번 읽었었는데 처음 이 신영철 평론가의 이 평론을 읽고 소름이 끼쳤는데, 언제 소름이 끼쳤냐면 사이렌 소리. 그게 너무 세이렌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소설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소름이 쭉 끼쳤는데 마치 제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평론을 보면서 그때 평론가가 소설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무의식을 헤집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무진기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단편이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신영철 평론가가 그 무진기행을 어떻게 평론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소름이 쭉쭉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의 일화로 표현했다면 이 올드보이는 오이디푸스 신화로, 제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이 모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이디푸스 신화로 해석을 합니다. 올드보이의 주인공이 오대수죠. 그 오대수인 이유가 오늘만 대충 살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신영철 평론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너무 수상하다. 대충 사는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대수가. 그러면서 이제 평론이 시작됩니다.
자, 오이디푸스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고 있었죠,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막 찾다 보니까 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어서 지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올드보이 또한 오대수가 친구 이유진의 근친상간을 밝혀낸 대가로 이유진이 이제 누나였나? 누나랑 이제 사랑을 했었죠. 그것을 밝혀낸 대가로 자신의 딸과 근친 관계를 맺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근친이라는 두 구조가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는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되게 중요하죠.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맞추잖아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신영철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맞췄지만 그 정답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에 해당하는 인간이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이디푸스 자신이냐면 그는 현재 어른이니까 2발로 걷는 인간이죠. 하지만 어머니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3발로 걷는 노인이 되었고 동시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어린 자식들은 또 심지어 동생이기도 하죠. 자식이면서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이자 동생들처럼 4발로 걷는 동시에, 그러니까 2발이자 3발이자 4발인 인간이었고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이자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자식이기도 한 3종 혼합인간 오이디푸스는 결국 스핑크스 또한 인간의 얼굴, 새 날개, 사자의 몸통을 한 몸에 가진 3종 혼합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자신이 결국은 스핑크스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올드보이에서 오대수 또한 이우진이었다는 거죠. 이우진이 스핑크스였고 오대수는 오이디푸스였다는 거죠. 결국 영화에서 이우진과 오대수는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처럼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누나와 사랑에 빠진 괴물이었던 이우진은 오대수 때문에 누나가 자살하죠. 누나를 잃고 오대수를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대수를 15년 동안 감금한 다음에 최면술사를 통해서 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유도하는데, 그런데 이 오대수와 그의 딸의 사랑은 최면의 수준을 넘어서 진짜 사랑으로 발전해 버리죠. 결국 이 이야기는 누나와 이우진의 사랑이 오대수와 딸의 사랑으로 계속 반복되어 진행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우진은 스핑크스처럼 자살을 하죠. 그럼에도 오대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 여기서 그 신영철 평론가는 여기서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의 태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사랑은 있을지라도 해서는 안 될 사랑 따위는 없다는 감독의 일관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저는 소름이 쭉쭉 끼쳤는데, 아, 이게 오이디푸스로 이렇게 올드보이가 다 해석이 되는구나.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신영철 평론가가 굳이 적지 않아도 오대수가 오늘만 대충 살자가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줄임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사실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상, 시인 이상의 시에 대한 건데, 여러분 오감도라는 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감도.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렇게 쭉 나가는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공포시라고 하죠. 공포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공포에 절개되는 그런 공포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상의 시 전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 오감도가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신영철 평론가가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평론가는 이 시의 제목을 봐야 된다. 오감도, 까마귀 오자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까마귀의 시선으로 꽉 막힌 골목 안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어느 정도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까마귀가 꽉 막힌 골목 안에서 뛰어다니는 13명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일단 접수가 된 상태에서 막힌 골목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서로에게 공포를 느끼는 13명의 아이에 관한 시인데 이것을 신영철 평론가는 전형적인 카프카적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이죠. 이 소송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찾아서 헤매죠. 요제프 K가 자신이 지금 벌을 받게 됐는데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 찾아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벌이 죄를 생산하는 징역에 이르고 그리고 요제프 K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신영철 평론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마치 꽉 막힌 골목 안에서 서로를 두려워하며 질주하는 당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상의 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쟁 드 누보테라는 시인데 이 시가 이렇게 가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간 사람은 밑에서 올라가지 아니한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밑에서 올라가지 아니한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 저 여자의 하반신은 저 남자의 상반신과 비슷하다. 사각이 난 케이스가 걸어가기 시작한다. 소름 끼치는 일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시를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것 역시 카프카적인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러니까 이 시는 당시 경성에 생겼던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묘사하는 시인데 대상에 대한 설명과 수식을 일체 배제하고 그 동작의 현상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보여줄 때 발생하는 낯설의 효과를 노린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말을 빼고 그것이 그 가동하는 모습만 묘사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상은 잘 알려졌다시피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대상을 설계도의 차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상의 외관이 지닌 화려함과 견고함을 해체해버린다는 것. 이게 카프카식의 모더니즘인데 카프카도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는 그 대상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상의 어떤 기계적인 동작을 묘사해서 사람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데 역시 이상이 충실하게 그 카프카의 모더니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 이상은 원래 본명이 김혜경이었는데 김혜경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이상이라는 가면 속에서 살고자 했는데 하지만 인간 김혜경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언제나 이상의 가면 위로 튀어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시인은 그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문학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황홀한 실패를 겪었다. 우리 아까 몰락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인 이상의 실패를 신영철 평론가는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실패로부터 가장 치열하게 배운다. 이렇게 이상에 대한 평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입니다. 이 책이 2008년도에 발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가 발표된 게 2005년입니다. 달려라 아비를 발표할 때 김애란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뭐 김애란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지만 그때는 신인 작가였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보시죠. 이 글 머리에서 신영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김애란이 IMF 세대예요. 김애란이 마주한 IMF 세대의 현실과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서울이라는 환경, 그리고 가족의 결핍이라는 인간 조건에 대해 그녀가 명랑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환경, 지방 출신인 김애란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녀를 환영해주지 않는 서울이라는 환경, 그리고 가족의 결핍이라는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김애란은 명랑하다. 그래서 그 명랑함으로 인해서 김애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김애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런 현실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현실과 맞짱을 뜰 만큼 강하지도 못하며 심지어 그녀들을 도와줄 키다리 아저씨조차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모두 고독한 개인의 안간힘으로 자신의 현실을 대면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안간힘이 애틋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녀들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김애란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건데,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저 이거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모든 작가들에겐 근원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상에게는 그것이 유곽이었고, 김승옥에게는 하숙방이었고, 박민규에게는 고시원이었고, 이기호에게는 길바닥이었고, 김중혁에게는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김애란은 2005년도에 원룸하고 편의점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원룸과 편의점을 상징하는 두 작품, 뭐 여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원룸과 편의점을 상징하는 두 단편 소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크하지 않는 집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관식 원룸에서 사는 5명의 여자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열린 문틈으로만 서로를 흘낏 엿보는 그 5명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얼굴을 전체를 보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고, 이 조각난 얼굴의 이미지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그녀들은 서로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징그럽게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원룸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는 편의점에 간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하고 이제 막 편의점을 차렸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손님에게 불필요하게 친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손님이 만약에 젊은 여자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쓸데없이 친절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여자 손님과 친해진다면, 그래서 서로의 안부와 인사를 나눌 정도가 된다면 당신은 그녀의 생리 주기와 주량,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주기, 흡연량까지 모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당신은 자신의 생리 주기와 주량,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주기, 그리고 자신의 흡연량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주로 사는 물건들이 생리대나 소주, 콘돔, 담배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당신이 만약에 편의점 주인이 된다면 젊은 여자 손님을 대할 때는 결코 선을 둬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싫은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무표정과 무관심과 무간섭의 원칙 아래 행동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을 피터캣을 시작할 무렵에 읽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지 뭐 학생인지, 직장인이면 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학생이면 뭐 어느 학교 무슨 과 몇 학번인지 절대로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까지. 그럼 뭐 인구 통계학적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책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오랫동안 만나고 뭐 친해지면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20대들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진실들을 젊은 소설가들의 소설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젊은 작가들이 쓰는 한국 소설을 재미있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김경주 얘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에 제가 오늘 소개를 잘 몰라서 소개를 많이 못했지만 뭐 황지우나 김행숙이나 이런 시인들에 대한 평론도 많은데, 근데 저는 김경주라는 시인을 몰랐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문장을 하나 만났어요. 그게 어떤 문장이었냐면, 황혼에 대한 안목은 내 눈의 무늬로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가진 사이와 당신을 가진 사이의 무늬라고 이야기하겠다. 이 문장만 보고 제가 그때부터 시에 미쳐가지고 김경주의 시집을 사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그 시집을 사고 그때부터 2년 동안 100권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한국 시집을 읽고 포기를 했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한국 소설과 시를 읽을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그 뒤로 한국 소설을 더 과감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는 포기했지만. 그래서 마침내 한국 소설에도 제가 좋아했던 고전 문학처럼 고유하고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꽤 즐기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국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 책이 제게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 평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됐던 거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왠지 평론을 보면 평론가들 스스로가 마치 자기들이 작가나 독자들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약간 내려보는 느낌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옳은 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영철의 글은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마치 작가의 오랜 친구나 때로는 심지어 작가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난도 받기는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그의 글이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높이 있지 않고 바로 제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듣기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론도 또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암기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때로는 신영철의 평론이 해당하는 작품보다 문학적 가치가 더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자리가 있게 된 거죠.